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이걸 다들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차적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 초반에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상황 요약 보고서, 일명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7월 미국 고용지표가 단 7만 3천 명 증가하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발표되었는데, 특히 이전 두 달간 수치가 무려 25만 8천 건 하향 수정된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급여 수치가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부분이지만, 이번 하향 수정은 벤치마크 개정월이나 기상 관련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였기 때문에 시장은 더 격렬히 반응을 했습니다. 하향 수정은 주 및 지방 정부에서 가장 컸지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배제해야 할 요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계절 조정. 대부분 비조정 수치라서 계절 조정 탓은 아닙니다. 둘째, 설문조사 회수율. 회수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높았습니다. 셋째, 출생 사망 모델 수정. 비디는 민간 급여에 해당되며 정부 급여와는 무관합니다. 게다가 비디 관련 공표된 페이지에서도 추정치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부 급여 수치는 설문조사가 아닌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 데이터가 왜 이 정도로 대규모로 누락되었는지를 시장은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에 대해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고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통계국이라는 시체를 약간 해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미국 노동통계국은 1884년에 내무부 산하로 설립되었고 1913년에 노동부로 옮겨졌습니다. 노동통계국의 주요 임무는 고용, 생산성, 물가, 보상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의 보고서는 시장, 기업, 그리고 물론 연방준비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자리 보고서라고 부르는 고용상황 보고서는 1950년부터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조사를 포함합니다. 첫째, 사업체 조사, 일명 현재 고용 통계, 급여, 임금, 근무 시간 등을 제공합니다. 둘째, 가계 조사, 일명 현재 인구 조사,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관련 수치를 제공합니다. 이 두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업체 조사에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규모 수정이 바로 그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노동통계국은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까요? 노동통계국은 매달 약 12만 2천 개의 기업 및 정부기관의 설문을 실시하여 66만 6천 개 이상의 사업장을 커버합니다. 이 데이터로 비농업 고용자 수치를 생성하여 언론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수집, 매월 2일에서 3주차. 노동통계국은 참가자에게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보안 온라인 양식을 통해 연락합니다. 첫 번째 금요일 발표일 마감까지 샘플의 약 60%만 응답합니다. 첫 번째 추정치는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해 작성됩니다. 즉, 쓰레기 같은 데이터에 기반하죠. 첫 번째 수정, 다음 달 새로운 응답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노동통계국은 보다 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치를 업데이트하고 계절 조정도 정제합니다. 두 번째 수정, 두 달 후 해당 달에 대한 거의 완전한 샘플을 바탕으로 최종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버전은 그 달에 대해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가장 정확한 추정치로 간주됩니다. 연간 기준 조정 매년 2월. 노동통계국은 고용 및 임금 데이터를 실제 고용주의 세금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월별 추정치와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정확도 확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8에서 12개월의 시간 지연이 따르죠. 그러니 여러분이 고용 수치를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만을 기반으로 합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재계산되는 모델로 조정됩니다. 셋째, 그리고 그것조차도 최종이 아닙니다. 한참 멀었죠. 자, 이제 단순 정확도 외에도 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를 묻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낮은 초기 응답률. 팬데믹 이후 초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들은 바쁜데 정부에서 보낸 설문에 응답할 시간 따위 없습니다. 둘째, 동시 계절 조정. 노동통계국은 매달 계절적 패턴을 재조정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전 수치도 변합니다. 심지어 원자료는 그대로일지라도 그렇죠. 셋째, 산업별 타이밍 노이즈. 6월의 학교 고용, 11월의 휴일 소매업, 겨울철 건설업처럼 계절적 왜곡이 발생해 모델이 예측한 타이밍과 실제 고용 발생 시점이 어긋납니다. 결과적으로 큰 폭의 변화는 종종 타이밍 왜곡이지 수요 기반의 실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미국 노동통계국 데이터는 다 쓸모없는 건가요? 쓸모없지는 않지만 매우 제한적이며 커다란 주의사항이 따라야 합니다. 노동통계국의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후행적이고 완화된 모델 기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파악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는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적인 추세를 분석하는 데는 꽤 유용합니다. 고용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산업별로 어떤 분야에서 고용이 늘거나 줄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제조업, 정부 부문 등 각 분야별로 어디가 강세인지 약세인지 구분해서 볼 수 있죠. 셋째, 이미 발생한 큰 변화를 확인하는 데는 역할을 합니다. 단,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가 그런 변화를 초기에 감지하는 것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변화가 먼저 일어난 뒤에야 그걸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이 보고서가 쓰인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가 실시간 급락을 포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크를 일으킨 이번 보고서가 바로 그 대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데이터 수정은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너무 심각해서 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금리 인하 확률은 급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통계국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7월 고용보고서는 단지 헤드라인 수치가 약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단지 플러스 7만 3천 건으로 나왔고 이는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는데 이는 2년 이상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플러스 0.3%, 연간 기준으로는 3.9%로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수정에 있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이전 두 달, 즉 5월과 6월의 수치를 총 25만 8천 건 하향 수정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이후 가장 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수정입니다. 심각하죠. 진짜 문제는 이런 수정이 단순한 통계적 잡음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노동통계국이 이전 수치를 이렇게 크게 하향 수정할 때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노동시장이 강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추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적신호가 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고용 증가는 이제 7만 건 이하로 떨어졌고 이는 2021년 초 이후 가장 느린 속도입니다. 놀랄 것도 없이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전 구간에서 급락했고 2년물 금리는 28bp 하락했습니다. 주식 시장도 하락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1.6%와 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방기금 선물 시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텐데 일단은 노동통계국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약한 수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회복력이라는 내러티브에서 약화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초 이후의 수정 내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 모든 수정들과 노동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점점 더 뚜렷한 약화 조짐은 곧 연준으로 하여금 현재의 금리 정책을 재평가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과 트레이더들이 보이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런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수정폭이 왜 이렇게 컸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답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번 수정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강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시점에서 나온 발표라서 그 충격이 컸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번째 의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노동통계국은 두 달 연속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놓칠 수 있었을까? 그건 이번 수정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통계국이 매달 겪는 여러 요인들이 이번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거든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무엇이 수정의 원인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수정의 원인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계절 조정은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정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계절 조정 프로세스를 탓합니다. 즉, 노동통계국이 크리스마스 시즌 고용, 여름방학 해고 등의 반복되는 패턴을 평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학적 보정 기법 말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수정이 주로 비계절 조정 데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고용주로부터 제출된 원본 보고서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수학적 착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통계국은 동시 계절 조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계절 요인을 매달 업데이트합니다. 따라서 이전 달 수치는 새로운 데이터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월과 6월 각각 마이너스 12.5만 명, 마이너스 13.3만 명이라는 수정폭은 단순한 계절 수학 모델의 산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자료 자체가 처음보다 훨씬 낮게 보고된 것이죠. 둘째, 낮은 응답률은 원인이 아닙니다. 수정의 또 다른 흔한 원인은 낮은 초기 응답률입니다. 기업들이 제때 노동통계국 설문에 응답하지 않으면 노동통계국은 추정을 사용해야 하고 나중에 응답이 들어오면 이를 수정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실제론 팬데믹 이후 응답률은 실질적으로 하락했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 노동통계국이 첫 발표를 위해 샘플의 약 70에서 75%를 제때 수집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58에서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큰 문제입니다. 초기 데이터가 적을수록 가정이 많아지고 나중에 큰 폭의 수정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노동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5월과 6월의 응답률은 최근 추세 대비해서 특별히 낮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낮은 응답률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번 대규모 수정의 주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셋째, 출생 사망 모델은 원인이 아닙니다. 노동통계국 수치에서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른바 출생 사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새로 창업하거나 문을 닫은 기업에서 발생한 고용 변화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들은 샘플에 즉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자주 무기력하죠. 특히 경제적 스트레스가 클 때는 기업 형성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출생 사망 모델은 민간 부문 급여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정은 주로 정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출생 사망 모델은 5월과 6월 수정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수정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학교 등에서의 지연된 데이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5, 6월 수정 중 약 40%는 주 및 지방정부 고용에서 발생했으며 그 대부분은 공교육 분야였습니다. 6월의 노동통계국은 정부 고용, 특히 학교에서 고용이 급증했다고 보고했지만 이는 부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정이었습니다. 7월에 더 많은 응답이 도착하자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교 직원이 고용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교육 관련 고용은 계절 조정이 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학군마다, 주마다, 기능마다 고용 캘린더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5월 초에 끝나고 어떤 학교는 6월 말까지 갑니다. 어떤 곳은 여름 인력을 채용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나 지방기관들의 보고는 늘 지연되기 때문에 6월과 7월에는 대규모 수정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달 전에 고용 급증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몇 주 후에는 단지 착시였던 것으로 정정된 셈입니다. 둘째, 민간 부문에서의 지연된 데이터. 나머지 60%의 수정은 민간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늦게 도착한 설문 응답 때문이죠. 이 응답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고용은 예상보다 약했음이 드러났고 노동통계국이 처음에 사용했던 낙관적인 추정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쪼개서 공개한 건 아니지만 산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임시직 고용 서비스 분야는 수치가 하향 수정됐습니다. 이 분야는 보통 노동시장 전체 흐름을 선도하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쪽이 줄었다는 건 전반적인 약세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분야도 예전에는 증가세로 발표됐던 부분이 다시 줄어들며 둔화 조짐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문직 서비스업, 소매업, 그리고 레저, 관광 관련 업종들에서도 작지만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베이거스의 경우 6월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3%나 감소했는데 이건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두 자릿수 감소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환경에서는 늦게 도착한 응답일수록 초기 추정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기 수치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학교가 주요 원인이었지만 광범위한 약세는 실제였고 경제의 여러 분야에 걸쳐 퍼져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수정은 조작, 사기 혹은 통계적 무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시스템이 설계된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부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추정을 제공하고 실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수정하는 구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수정의 규모는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 노동통계국이 부패했거나 정치화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발표는 복잡하고 진행 중인 노동시장 이야기의 초고일 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엔 최종본이 초고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이 모든 것을 두고 무엇을 할까요? 파월 의장과 연준 관계자들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즉, 금리 결정을 내릴 때는 실제 인플레이션, 고용, 금융 조건 데이터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대를 가정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노동통계국이 이번에 연준에 전해준 메시지는 최근 2달간 노동시장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이상치가 아닙니다. 이건 추세입니다. 7월의 고용 증가가 플러스 7만 3천 건으로 여전히 플러스이긴 하지만 연준이 연착륙으로 간주할 만한 약 15만 건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상승해 4.2%가 되었는데 이건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연준으로서는 이제 경기 둔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것을 연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고서 발표 전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어땠는지 보시죠. 보시다시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3.9%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노동통계국 보고서가 발표된 후 그 가능성은 금요일 하루 동안 90% 이상으로 급등했고 종가 기준으로 87%에 안착했습니다. 이건 하루 만에 이루어진 엄청난 재평가이며 시장이 이 보고서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결함과 지연이 있는 데이터임에도 말이죠. 연준은 또다시 정책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미 과도한 긴축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용 데이터는 연준에게 명분을 줍니다. 반응적으로 보이지 않고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이유 말이죠.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끈질기고 완고하게 2.5%를 웃돌고 있으며 이는 연준 목표치인 2%보다 0.5%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파월에게는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연준의 이중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입니다. 하지만 고용은 약해지고 있고 물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두 목표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리면 노동시장이 예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면도날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음 FOMC 회의까지 나오는 모든 경제 지표들은 과도하게 큰 비중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여전히 지연된 지표를 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실질적인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듀레이션. 만약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 장기 국채 금리는 그 전에 이미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기물에 미리 투자해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신용. 이런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우량 자산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셋째, 주식.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민감주부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경제 상황에 따라 실적이 출렁이는 편이니까요. 넷째, 현금. 지금은 머니마켓 상품에서 연 5% 수익이 가능하지만 이런 고금리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현금 수익률은 점점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졸트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단지 나쁜 수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노동시장 내러티브 자체가 전면 수정된 것이며 연준이 드디어 후행 효과에 맞물려 큰 충격을 받은 가장 뚜렷한 신호였습니다. 연준은 약화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원하던 바로 그걸 얻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도 함께 따라 내려갈 것인가?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단순한 완화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더욱 나쁜 문제의 고착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약화되는 노동시장,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조합입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면 고려해야 할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입니다. 전통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첫째, 실질 수익률이 하락할 때, 특히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때. 둘째,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거나 통화 정책이 눈에 띄게 제약을 받을 때. 셋째, 투자자들이 혼란 속에서 안정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이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려 하면서도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으려 했던 그 시기입니다. 당시 금은 폭등했습니다. 만약 지금 연준이 다시 한번 코너에 몰렸다면 금은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비트코인입니다. 현대적 하드자산 전략이죠.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변동성과 상승 옵션도 함께 지닌 자산이죠.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첫째,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 비트코인은 주목받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은데 금리는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까 봐 걱정하게 되죠. 이럴 때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노동시장과 직접 연관된 위험 자산들, 예를 들어 주식이나 회사채 같은 것들과는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즉, 고용이 흔들리고 경기 상황이 나빠져도 비트코인은 그 영향에서 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로 나스닥과의 커플링이 심해지긴 했지만 그건 단기적인 흐름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디커플링을 일으키며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곤 합니다. 셋째,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비트코인은 국가가 발행하지 않은 최고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욱 부각됩니다. 달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어떤 정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수록 자본은 하드 자산을 찾아 흐르게 되며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높은 이동성, 분할 가능성, 국경 없는 디지털 구조. 요약하자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하드 자산이 승리합니다. 금은 고전적인 해지 수단이지만 그 역할은 결국 비트코인에게 흡수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단순히 그것이 디지털 금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월가의 자산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뛰어난 장기 비대칭 수익 가능성을 가진 투자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경제, 투자, 트레이딩 관련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